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출발 증시와이드 2부의 김동현입니다. 지난 금요일 우리 코스피 지수는 미국의 조기금리 인상에 대한 불확실성이 해소되고 현대차그룹의 본사 부지 매입 영향이 감소되면서 강세로 시작했죠. 대외 불확실성 완화에 따른 개인과 기관의 매수세로 상승하면서 마감했습니다. 코스닥 지수 역시 580선을 돌파하면서 상승 마감했는데요. 간밤 글로벌 증시는 스코틀랜드의 투표 결과가 발표되며 불확실성이 사라졌지만 특별한 호재가 없어서인지 혼조세로 마감했습니다. 한 주를 시작하는 월요일이 됐습니다. 오늘도 저희 출발 증시와이드와 함께 하시면서 시장에 맞는 대응 전략 세워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출발 증시와이드 2부 먼저 준비된 주요 코너들부터 함께 살펴보시죠. 넘버원에게 듣는다 시간입니다. 미중산업경제연구소의 조용찬 소장님과 전화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지난주 일본의 무역지표를 살펴보니까요. 수출과 수입이 모두 부진했습니다. 엔 하락에도 수출이 부진하고 수입이 감소한 이유는 무엇인지 궁금하고요. 또 이번 주에는 어떤 경제지표들이 발표되나요? 네, 지난달에 발표됐던 무역 수지 같은 경우에는 9,242억엔 적자를 기록했는데요. 전달보다는 많이 축소가 됐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불황형 축소라는 데 문제가 있는데요. 수출의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수송용 기계 같은 경우에는 현지 생산이 확대되면서 수출을 계속 억제하고 있고요. 또 반면에 수입 같은 경우는 원유 재고가 한 6, 7개월 정도 분량을 갖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에너지 수입이 좀 감소한 게 영향을 미쳤는데요. 아무래도 에너지 수입이 감소했다는 것은 일본 내 생산 활동이 위축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이 때문에 앞으로는 내수 회복이 이제 점차 진행이 되고요. 또 8월 하순서부터 본격적인 엔 하락에 따른 영향으로 인해서 앞으로는 다시 또 무역 적자가 확대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번 주에는 금요일날 8월 전국 소비자 물가 지수가 발표되는데요. 전년 대비해서 플러스 3.2루다가 지난 7월보다는 0.1%포인트 하락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전기요금, 가스요금, 내구 소비재 등이 좀 플러스 기여도가 좀 축소된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네, 일본에서는 내년 소비세 증세와 관련된 논쟁이 한창이더라고요. 소비세 증세와 관련된 중요한 판단 자료가 될 10월 일본은행의 단칸지수가 다음 주에 드디어 발표가 됩니다. 4월 소비세 인상 뒤에 부진에 빠졌던 단칸지수 어떻게 될까요? 회복될 수 있을까요? 네, 단기 경제 관측 지수를 이야기하는 게 단칸지수인데요. 일본에서는 GDP 통계만큼이나 중요성을 갖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일본 은행이 금융 정책의 가장 근본이 되는 지표이기 때문에 그런데요. 이 때문에 12월 초에 발표되는 소비세 증세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여집니다. 현재 대기업 제조업의 업황 판단 DI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2포인트로 계속 악화될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아무래도 소비세 증세에 따른 악영향이 지금 계속되고 있고요. 여름철 날씨가 좀 안 좋은 데다가 수출 부진의 여파가 겹쳤기 때문입니다. 좀 다행스러운 것은 선행 DI 같은 경우는 플러스 4포인트로 큰 폭의 반등을 할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아무래도 엔 하락이라든지 겨울철 보너스 증가와 같은 요인들이 경기 회복을 좀 이끌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아베 총리 같은 경우에는 GDP 성장률 발표치와 더불어서 이 지표를 보고서 12월 초에 추가적인 소비세 인상안을 최종 판단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이렇게 엔 하락이 계속되면서 우리나라 경제에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엔 하락은 일본 수출 기업에게는 굉장히 호재지만 서민들의 물가 상승 압력이 되는 만큼 일본 정부가 어느 정도 선까지 엔 하락을 용인할까요? 네, 엔 하락과 관련해서 약세 용인 주의자들의 생각은 엔 하락에 따른 수출 호조 외에도 해외 수익이 엔화 환산 가치로 환산해서 들어오기 때문에
상장 기업의 실적에도 도움이 되고요. 이렇게 되면은 자산 효과가 소비를 부추길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기업들의 설비 투자 확대에도 도움이 되기 때문에 일본 경제 선순환이 진행되는 원동력이 될 것이라는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반대론자들 같은 경우에는 최근 그 1개월간 6인 넘게 급상승하면서 지방 기업이라든지 대도시의 중소기업 같은 경우는 연료비나 수입 재료비가 상승하면서 경영난에 빠지는 기업이 많다고 합니다. 이 때문에 대기업 400개를 대상으로 한 로이터 기업 조사에서는 75% 기업들이 105인을 넘지 않을 정도의 N 약세가 바람직하다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N고가 진행이 되면은 제조업체 해외전이 빨라지고요. 또 중소기업들의 수주가 줄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 어려움을 빠질 가능성이 높고요. 이 때문에 아무래도 110엔 정도가 용인되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그 측면에서 봤을 경우에 115엔을 넘어서면 어떤 형태로든지 간에 강한 그 메시지가 나오지 않을까 예상이 됩니다. 네, 지난주 니케이 평균 주가는요, 16,321.17엔으로 마감하면서 6년 10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미국의 저금리 정책이 계속됨에 따라서 우리 투자 심리가 좀 개선이 됐고, 엔화가 달러당 109엔대로 6년 만에 최저치로 하락함에 따라서 수출 관련주인 자동차와 기계를 중심으로 상승했습니다. 이번 주에 일본 증시는 4주 연속 상승 랠리를 이어갈 수 있을지 궁금한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네, 엔하락이 진행되는 동안에는 외부 환경이 극적인 악화가 없는다면 계속 상승 흐름을 이어갈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이 때문에 16,500엔선을 돌파하려는 시도가 있을 거로 보여집니다. 수급 측면에서 보면은 연기금들의 그 매매 동향을 알려주는 신탁은행의 매수는 6주 연속 진행되고 있고요. 외국인들도 순매수세로 돌아섰습니다. 여기에 신용 매수 잔액도 큰 폭으로 감소를 했기 때문에 개인들의 매도 압력이 줄어든 게 호재로 될 것으로 보여지고요. 또한 국제투자은행이라든지 일본 증권사들 같은 경우는 하반기 전략 보고서에서 아무래도 해외 경기 회복이라든지 엔 하락에 따른 영향이 증시 상승을 이끌어갈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현재는 장세 전환 국면에 지금 들어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채권보다는 주식 투자가 좋다고 지금 추천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이번 목요일 날 9월 배당 권리부 최종 날인데요. 이 때문에 그 배당 관련주들에 대한 매수가 좀 유입될 것으로 보여지고요. 또한 주가 수익 비율이 시장 평균을 하회한 블루칩들 대표적으로 그 토요타라든지 닛산 자동차 그리고 그 미쓰비 상성 같은 쪽을 추천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특히 아베노믹스의 제2막이 다음 주 29일부터 임시국회가 시작이 되면서 관심이 부각이 될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이 때문에 제약, 건설, 카지노와 같은 정책 수혜주 쪽으로 움직임이 강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중국이 일본 국채를 대규모로 매도하고 있더라고요. 우리나라에서 매수에 나서고 있는 중국 국부펀드가 일본 국채를 매도하는 이유가 뭔지 궁금합니다. 네, 최근 들어서 일본의 중장기 국채에 대해서 중국 자금들이 계속 매도를 하고 있는데요. 2013년도에는 국채만 4천억엔을 매도했고요. 그리고 올해 들어서는 6천억엔 이상을 매도하고 있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국채를 매도하는 이유는 엔 약세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는 점이고요. 또 중일 관계가 악화됐던 게 가장 큰 원인이 됐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대신 차이나 머니들 같은 경우는 일본 매도 자금이 우리나라로 지금 유입이 되고 있는데요. 올해만 상장 채권 투자 금액이 9천억 원 정도에 달할 정도로 강하게 매수에 들어오고 있고요. 이 때문에 현재 중국 차이나 머니가 우리나라 국채 투자는 13조 원이 넘는다고 합니다. 또 주식시장에서도 올해 들어서 계속 10조 원 가까이 매수를 했기 때문에 이탈된 일본 자금이 국내 증시에 유입되는 것은 호재로 보여집니다. 네, 이번 주 화요일에는 9월 HSBC의 제조업 구매관리자 지수 PMI 수치가 발표가 됩니다. 모든 경기선행 지표가 꺾임에 따라서 2달 연속 하락하지 않을까 걱정이 되는데요. 기준선인 50을 이번에 지켜낼 수 있을까요? 네, HSBC의 제조업 PMI 같은 경우는 50 기준선까지 떨어질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이 때문에 전달보다는 0.2%포인트 떨어졌다는 점은 아무래도 우리나라
그 경제에는 좀 악영향을 끼치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최근 들어서 부동산 경기가 계속 침체되고 있고요. 또 수출 경쟁력 약화까지 겹쳐지면서 모든 지수가 하락할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이제 문제는 리커창 총리가 현재 중국 경제는 새로운 시대에 들어갔고요. 또 고용 사정이 좋기 때문에 일시적인 경제 지표 악화만으로는 그 자동차 이구 환신이라든지 가전 하향 그리고 금리 인하와 같은 이런 단기 부양책을 내놓을 가능성이 희박하기 때문에 아마 하반기 경제 성장률 둔화는 좀 불가피하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네, 지난주에 발표된 70개 도시의 8월 신규 주택 지수도 4개월째 하락했더라고요. GDP의 16%를 차지하는 부동산 경기 회복 없이는 중국의 성장 엔진이 작동하지 않는 만큼의 부동산 경기 회복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여러 번 우리가 말씀했었는데요. 과연 언제쯤 부동산 경기가 회복될까요? 네, 지금 부동산 경기 하락의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고성장 시대의 그 유산이 주택 과잉 재고 때문에 그런데요. 현재 그 주택 재고 같은 경우에는 월간 거래 면적이 한 18개월 정도 되면은 중국에서는 어김없이 주택 가격이 하락을 했습니다. 중국의 주택 가격은 판매 금액이라든지 판매 면적 증가율이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회복되려면 9개월 정도가 필요한데요. 이런 그 시차 상관관계를 고려한다면은 베이징, 상하이 같은 일선 도시들 같은 경우에는 올해 말이나 내년 초 정도 아주 완만하게 회복될 것으로 보여지고요. 지방 도시들 같은 경우는 재고가 최고 40개월 이상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2015년 말이나 주택 경기가 회복되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그런 측면에서 봤을 경우에 생산 인구도 줄고 있기 때문에 부동산 황금기는 이제 지나간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이만큼 중국 경제 같은 경우에도 이전처럼 7.5% 이상 성장하기는 앞으로는 좀 힘들어지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네, 중국의 경기 선행 지표를 살펴보면요. 앞으로 GDP 성장률은 하락할 것임을 좀 시사하고 있습니다. 향후의 성장률 어느 정도 수준까지 떨어질까요? 네, 최근 들어서 국제투자은행 같은 경우에는 올해 GDP 성장률을 7.2% 이하로 지금 하향 조정하고 있는데요. 중국과 관련된 그 장기 계획을 발표했던 데는 IMF입니다. 중국 경제 베스트 시나리오 같은 경우에는 미세 조정 정책도 효과를 보고 있고요. 또 개혁도 충격 없이 계속 성공적으로 진행된다면은 올해는 7.4% 그리고 2019년도에는 6.3%로 완만하게 경기 연착륙이 진행될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반면에 현상 유지 시나리오가 진행이 되면은 그러니까 개혁 작업에 대해서 기득권층의 그 저항에 부딪혔을 경우에는 2014년부터 16년도까지는 7% 초반으로 유지하겠지만 2019년도에는 5%까지 떨어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경제 구조 개혁이라는 새로운 엔진을 갖추는 그 베스트 시나리오 같은 경우에는 위에나 절상에도 강한 성장 동력을 유지하겠지만 반대로 현상 유지 시나리오대로 진행이 된다면은 앞으로도 부채 비율 그리고 재정 악화, 그림자 금융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기 때문에 외부 충격이 약한 중국 경제는 그야말로 종이 호랑이로 전락할 가능성이 있다고 경고하기도 했습니다. 네, 항상 쉴 새 없이 이렇게 질문 드리는데 항상 친절하게 답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미중산업경제연구소의 조용찬 소장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시초가 공략주를 알아보는 시간이죠. 이상로의 한방 시작하겠습니다. 샘플러스 이상로 멘토 자리하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지난주 월요일 관심주였던 부국철강이요. 고가 기준 2,400원으로 약보합권에 머물고 있어서 무승부가 되셨습니다. 따라서 전체 승률은 24승 20무 11패가 되셨는데요. 부국철강 AS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변동폭 자체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보시면서 말씀 좀 드릴게요. 이날 15일날 어느 정도 갭 상승을 조금 띄웠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 자체를 그대로 유지하는 그런 모습이 좀 나타났었고, 아래 위로 해서 변동폭이 1% 내외로 나타나는 그런 모습이었기 때문에 무승부가 되었고요. 자, 이 상황에서 우리가 한번 본다면 과연 무너질 것인가에 대한 부분이죠. 자, 이 2,380원을 기준으로 우리가 전체적인 월봉상의 한번 모습을 한번 같이 보시면요. 자, 앞서서 자, 이런 부분 자체가 이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이제 트리거적인 현상입니다. 방아쇠 현상이라고도 하죠. 그래서 이미
그래서 거래량 자체가 밀집되고 난 다음에 어느 정도 지금 하락 권역 안에 들어있었기 때문에 변동폭 자체는 크게 나타나기는 힘든 그런 구간이었고, 거기에서 바닥권 자체를 꾸준히 추세대 자체는 상승 추세대 안에 들어와 있는 형국입니다. 상승 추세대 안에 있기 때문에 쉽게 빠지진 않는다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또 쉽게 지금 못 올라가는 이유가 앞에 있던 물량 자체를 소화를 해내야 되는 과정이기 때문에 현재는 거기 안에 놓였기 때문에 크게 올라가지 못했다라고 보시는 가장 좋겠고요. 시간을 가지고 좀 더 지켜본다면 무조건 올라갈 수밖에 없는 차트입니다. 하지만 거기에 대해서 횡보권역 자체를 조금 크게 가지는 것은 개인들의 물량 자체를 조금 소화하기 위한 과정, 그리고 시중 물량을 좀 더 소화를 빠르게 하기 위한 과정이라고 우리가 좀 더 확인하실 필요가 있겠고요. 자, 하단에서 지금은 이미 박스권 자체를 돌파하고 난 다음에 올라가고 있는 시점이라는 거죠. 이런 시점 같은 경우에 맥점 자체를 잡아본다면 이 부분이 될 수 있겠는데요. 현재는 정확하게 지지를 하고 난 다음에 다시 한 번 더 뽑아내는 과정입니다. 자, 이번 주 상당히 기대할 수 있는 흐름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자, 방송에서는 부국차량은 두 번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한 번은 승리를 거뒀고 한 번은 지금 오늘 무승부가 되었는데 신고가할 수 있습니다. 신고할 수 있는 종목군이고, 자, 1차적으로 고점만 제가 한번 잡아 드릴게요. 지금부터는 단기적인 영역이 아니라 중장기적인 영역입니다. 중장기적인 영역으로 만약 이 종목군을 좀 더 가치주로서 가져가신다는 분들은 자, 상단에 이 가격대 한번 보세요. 자, 2,800원대 저항 구간 보입니다. 이미 다 뚫었습니다. 이미 다 뚫었고 이제부터는 시간과의 싸움. 자, 2,800원대까지는 충분히 올라갈 수 있는 흐름, 홀딩에 대한 관점으로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홀딩하는 전략 세워주셨고요. 오늘장 이제 시초가 5% 공략주는 어떤 종목 준비해 오셨나요? 우리 의류 민영화 정책 자체가 조금 다가오고 있는 시점입니다. 혹시 보험 많이 드셨나요? 아니요. 보험 안 드셨어요. 자, 40대, 30대 결혼하고 나면 우리가 보험에 대한 관심이 상당히 늘어났죠. 그러고 난 다음에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보험에 대한 니즈가 상당히 풍부해집니다. 거기에 의료 민영화라는 부분까지 맞물리면서 지금 신계약 건수는 급속하게 증가를 하고 있는 시점이고, 동양생명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동양생명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동양생명 같은 경우에 최근 들어 이슈가 되고 있는 게 또 뭐가 있죠? 바로 배당에 대한 수익률입니다. 자, 그림 한번 같이 보면서 제가 조금 더 설명을 좀 드릴게요. 자, 왼쪽에 있는 부분이 바로 삼성생명입니다. 삼성생명이 지금 1.4%대의 배당 수익률을 기록하고 있는 상태고, 자, 그 다음이 바로 환화생명이죠. 우리가 흔히 아는 대한생명. 자, 2.1%. 그리고 동양생명이 지금 3.19%대, 고배당이죠. 상당히 고배당적인 모습이 나타나고 있고, 이런 배당 성향이 높은 기업들이 최근 들어서 주가 상당히 높게 나타나죠. 지주에서도 마찬가지고, 이런 모습 봤을 때 동양생명의 가치적인 부분이 좀 더 부각될 수 있는 시점이다 라는 게 첫 번째 이유가 될 수 있겠고요. 자, 그리고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3분기 순이익이 상당히 긍정적일 것으로 전망치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의료 민영화에 따른 신계약이 활성화되고 있다는 그런 시점이 이유가 될 수가 있겠죠. 그리고 다음 그림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다음 그림은 이렇게 좀 생소하신 분들 많으실 거예요. 설명을 조금 해드리면, 최근 들어서 이제 KB금융에 대한 중징계 결정이 좀 있었습니다. 중징계 결정이 있으면서, 자, 원래 KB금융이 LRG 손보를 인수한다는 그런 뉴스가 상당히 많았죠. 하지만 거기에 대해서 지금 다시 한 번 더 이런 KB금융이 중징계를 맞으면서 동양생명 쪽으로 다시 한 번 더 꼬리를 트는 부분이 아닌가라는 기대감이 작용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 기대감이 작용을 하면서 합계의 순이익을 한번 매겨본다면 50.1% 정도 순이익이 증가할 수 있는 그런 예상치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 모습 봤을 때 상당히 베네핏적인 부분, 이익이 크게 개선될 수 있다는 점 우리가 눈여겨보실 필요가 있어요. 이러고 난 다음에 이제 우리가 보셔야 되는 것은 이제 차트를 보시면 되겠죠. 차트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차트 한번 같이 보시면, 자, 어때요? 자, 박스권 상단을까지 올라왔을 때, 우리가 기업의 가치를 보고, 난 다음에 기업의 가치가 변했다라고 생각했을 때는, 돌파하고 크게 올라갈 확률이 더욱더 높다고 말씀드렸죠. 그러면, 자, 지금 12,000원대는 지금 돌파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자리가 맥점이 아니라는 거죠. 자, 맥점 자리는 바로 이 하단의 이 자리죠.
11,300원, 11,250원짜리인데 그 자리 자체를 지금 강하게 어떻게 돌파를 하고 난 다음에 자, 여기에 보시면 갭이 한번 일어난 부분을 보이실 거예요. 자, 이유 없이 갭을 이루지는 않습니다. 이유 없는 갭은 없어요. 갭을 이뤘다는 것은 이 가격에 대한 이격 자체를 버려놓는다라는 부분이 될 수가 있겠고요. 그러면 11,500원, 11,600원대가 상당한 지지권력으로 작용하고 있구나라는 부분을 우리가 생각을 하셔야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 누구에 의해서 그런 수급적인 부분에서 갭이 발생을 하고 지지를 해주고 있느냐. 자, 하단에 보시면 기관의 순매수가 꾸준히 유입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자, 기관의 순매수가 꾸준히 유입되면서요. 이 자리 자체가 지금 맥점으로 작용을 했죠. 자, 보겠습니다. 11,000원대. 그리고 상단 자체는 얼마입니까? 이 11,450원, 11,500원대입니다. 자, 그리고 가장 상단의 밴드는 12,000원대였죠. 이 세 개의 밴드 자체를 하단 밴드를 정확하게 안착시켰기 때문에 쉽게 여기에서 갭으로 올라갈 수 있는 범위가 발생했고요. 다시 중간 밴드를 걸치고 난 다음에 지지를 받고 있는 형국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이 종목군을 공략을 했을 때, 하단 밴드는 어차피 11,000원대입니다. 그리고 중간 밴드는 11,450원이에요. 그러면 이 가격에 대한 괴리율 자체가 어때요? 상당히 좁게 나타나고 있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올라갈 수밖에 없는 주가입니다. 하지만 일주일 안에 과연 달성할 수 있을 것인가? 그것은 바로 이제 저의 영역이겠죠. 자,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매수가는 어차피 시초가입니다. 시초가 11,600원대 형성될 것 같고요. 자,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자, 11,600원, 11,650원 있는데 오늘 매기세가 조금 쏠릴 수 있죠. 그 부분 기억을 하시고. 자, 그리고 목표가는 플러스 5%. 그리고 하단에 손절가는 11,200원으로 짧게 잡아드리겠습니다. 저는 이 중간 밴드 걸치고 지지를 받았기 때문에 쉽게 올라갈 수 있는 흐름이 나타날 거라고 보고요. 이번 주 한번 5%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샘플러스 이상로 멘토와 함께 오늘장 시초가 공략주 동양생명까지 살펴봤습니다. 강한 상승이 기대가 되는데요. 오늘 좋은 소개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9월 22일) 월요일 우리 시장 개장을 했습니다. 자, 오늘장 출발 상황 분석을 우리 유스타기 유창희 대표, 멜치종금증권 강남금융센터의 김근호 연구원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자, 유창희 대표님께서 현재 개장 분위기부터 한번 살펴봐 주실까요? 네, 개장 분위기가 그냥 혼조세 정도 보이려고 하는 모습을 띄고 있다 생각 좀 하고 있고요. 코스피 시장은 약간 약보합 정도 예상이 되고 있고, 코스닥은 조금 0.3% 정도 상승 출발하려고 하고 있는데요. 일단 코스피가 약간은 좀 전체적으로 이제 박스권에 놓여 있는 상황에서 수렴을 좀 만들어가고 있다 생각하고 있고요. 수렴은 이번 주면 좀 끝날 수 있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 잘해서 지난주하고 이번 주 초반에 잘 마무리된다면 의외로 주중반 이후에 월말 효과를 기대해 볼 수도 있는 위치에 놓여 있다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그렇게 아주 좋다고 보기도 힘들겠습니다만, 그렇다고 해서 뭐 비관적으로 볼 필요까지는 없다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코스닥 시장이 신고가를 연출하고 있는데요. 일단은 고점 상방이 뚫렸죠. 상방이 뚫린 상황에서는 우리가 단기적으로 작년 최고점 588포인트, 거의 590포인트 자리까지는 갈 수 있을 거라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이 자리가 돌파가 된다라면은 의외로 앞자리가 6으로 시작하는 600포인트대 진입도 가능하겠습니다만은 코스닥의 최근의 주가 흐름을 보신다라면 약간의 그동안 지난주죠. 지난주하고 지난주에 좀 많이 빠졌던 종목군들이 좀 반등을 좀 많이 주면서 올라오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주가 상승이 계속 치고 나가는 모습보다는 아침에 갭상승이 나오면은 상승을 좀 제한시키는 모습, 이런 모습이 띄면서 움직일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 좀 체크해 보실 필요가 있다 생각 좀 하고 있고요. 선물을 좀 보신다라면 전체적으로 베이시스가 계속 좋지 못하죠. 지난주 금요일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 중에 하나가 베이시스가 좀 개선이 되면서 좀 기대해 볼 수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그것이 뭐 오늘은 다시금 약세로 전환됐다는 부분들, 베이시스가 1포인트 초반이라는 얘기는 상당히 약한 베이시스고요. 그렇다면 프로그램 매수가 아니라 매도로 동반할 수 있기 때문에 선물 시장에서의 베이시스가 얼마나 좀 개선될 수 있는지 여부를 좀 관심 있게 보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거 말씀드리고 싶고요. 환율 같은 경우도 보신다라면은 전체적으로 4.6원인가요? 내려가지고 1,040원대에 놓여있는데, 환율도 좋은 모습은 아니에요. 무슨 얘기냐면, 왜 환율이 뭐 다시 원화가 약세로 가는데 좋은 게 아니냐, 수출들 좋은 것이 좋게 볼 수 있지 않겠냐라고 생각하시겠습니다만, 너무 변동성이 크다라는 것이죠. 불과 2달 만에 혹은 뭐 1달 반 만에 1,030원대에서 1,010원대까지 또 갔었다가 다시 1,040원대까지 이렇게 변동성이 크게 되면은 어떤 안정성, 기업군들도 수출을 하거나 이렇게 했을 때 그 안정성 확보가 좀 힘들게 되기 때문에 좀 불안하다 말씀드릴 수 있고요. 또 하나는 원화가 약세가 너무 심하게 된다라면,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은 외국인들이 자금을 빼간다라고도 또 해석을 할 수 있거든요. 또 공교롭게도 최근에 보시면 외국인이 매도가 나왔다는 부분들, 그렇기 때문에 환율이 너무 너무 약세로 가는 것도 좋지 못하다. 그래서 환율이 좀 안정화되는지 여부를 좀 체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우리 증시 코스피 지수는 약보합권에서 출발하고 있고요. 코스닥 지수는 상승 출발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일본 증시 출발 상황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본 증시는 0.24% 하락한 16,281.36포인트로 출발하는 모습입니다. 자, 우리 증시 시총 상위 종목군들의 흐름 체크해 보겠습니다. 삼성전자 오늘 1% 넘게 하락 출발하고 있습니다. 다시 110만 원대로 떨어진 모습이죠. 현대차는 오늘 1% 넘는 반등이 나오고 있습니다. SK하이닉스도 역시 1% 넘게 하락 출발하고 있고요. 포스코도 하락 출발하는 모습입니다. 한국전력은 오늘도 상승 흐름 이어가고 있고요. 네이버는 소폭 하락 출발하고 있습니다. 현대모비스도 역시 반등 나오고 있습니다. 신한지주 보합권에서 거래되고 있고요. SK텔레콤은 소폭 하락 출발하고 있습니다. 기아차도 역시 반등 나오고 있는 모습이죠. 삼성생명도 상승 출발하고 있고요. 삼성전자 우선주는 삼성전자와 마찬가지로 하락 출발하는 모습입니다.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의 흐름도 체크해보겠습니다. 셀트리온 소폭 하락 출발하고 있고요. 파라다이스와 동서, 다음과 CJ 우슈핑은 모두 상승 출발하는 모습입니다. CJ ENM은 하락 출발하고 있네요. 자, 이제 현재 업종별 분위기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김근호 연구원님. 네, 일단 코스피 쪽은 마이너스 시작한 업종이 더 많고요. 플러스 업종들은 이제 운수착공, 운수장비, 종이목재, 비금속 광물, 음식료, 그리고 보험, 유통, 의약품 이 정도 좀 되거든요. 일단 운수창고 같은 경우에는 이제 통운주들, 택배주들이 좀 많고요. 국보, 현대글로비스, 흥하해운, 한익스프레스, 인터지스, 한진해운, 천일고속, 페노션, 동방, 아시아나항공, KSS 해운 이런 종목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해운 업종들이 좀 오늘 견조하게 움직이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는 이제 운수장비, 자동차 업종인데 오늘 부산주공, 현대차, 기아차, DIC, 서현, 대유에이텍, 삼원강제, 그리고 조선주인, 현대중공업, SL, 세종공업,
화신, 체시스, 쌍용차, 태양금속, 영화금속, 삼성중공업, 베이오신소재 이런 종목들이 좀 플러스로 시작을 좀 했습니다. 오늘은 운수장과 운수장비가 좀 강하게 올라오고 있고요. 종이목재 같은 경우에도 뭐 최근에 좀 다시금 반등을 좀 노리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오늘은 역시 모나리자가 8% 가까운 상승세로 시작을 했고요. 세아 그리고 한솔, 아트원제지, 한창제지, 태림포장, 동일제지, 깨끗한 나라, 한솔홈데코, 무림페이, 바세아제지, 한국제지, 수출포장 이런 종목들이 오늘 플러스로 좀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비금속 광물 쪽은 오늘 쌍용양의, 동양, 성신양의 쌍용양이나 성신양의 같은 시멘트 회사들 좋고요. 그다음에 부산산업, 한국내화, 대림비에인코, IS 동서 같은 종목들이 오늘 플러스로 좀 시작을 했습니다. 음식료점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좀 관심을 많이 받고 있는데 일단 샘표식품, 사주시푸드, 그리고 삼양제넥스, 오뚜기, 사조의표, 크라운제가, CJ 제일제당 같은 종목들이 좀 플러스로 시작을 했습니다. 중소형주 쪽에서는 섬유의류, 일반 전기전자, 소프트웨어, 그리고 통신 서비스, 종이목재, 컴퓨터 서비스, 금융, 디지털 콘텐츠 이런 종목들이 좀 상위에 포진되어 있고요. 섬유의류 같은 경우에는 GN코, 좋은 사람들, 부산방직, 데코애니, 원풍물산, 웰크론, 금호NT 같은 종목들이 플러스로 좀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일반 전기전자 같은 경우에는 HLB라는 종목이 신고가가 좀 나왔고요. 서울전자통신, 파버나인, 하츠, P&E 솔루션, TJ미디어, 비추로테크, 프리엠스, 유라테크 같은 종목들이 오늘 실질적으로 좀 플러스로 시작을 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소프트웨어 쪽은 뭐 굉장히 많은 종목들이 좀 혼재되어 있는데 전자결제주들이 오늘 또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네요. 한국사이버결제가 9% 넘는 급등을 하고 있고요. 네이블, KG 이니시스, 갤럭시아컴지, KG 모빌리언스, 큐브스, 한국전자인증, 이로온, 그리고 유비벨록스, 엔텔스, 알티캐스트, 넥스트리밍 이런 종목들이 좀 포진이 되어 있습니다. 통신 서비스 중에서는 한국정보통신이 7% 넘는 급등을 보여주고 있고요. KL넷, 인포뱅크, 전파기지국, 한네트, 인포바인 같은 종목들이 상위권에 좀 포진되어 있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업종별 분위기 살펴봤고요. 수급 분위기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급 굉장히 좋지 않은 모습이네요. 양매도가 나오고 있죠. 네, 수급이 썩 좋지 못하죠. 지금 시장도 그러면서 조금 상승폭을 줄이거나 혹은 약세를 좀 키우는 모습을 띄고 있는데, 일단은 외국인들 수급이 제일 중요한데요. 아침부터 한 150억 정도 매도가 나오고 있고, 선물도 1300계약 정도 매도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선물에서의 어떤 변화가 좀 나올 수 있는지 여부를 좀 관심 있게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기관 투자자들 역시 지금 전체적으로 매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외국인들이 아까 제가 잠깐 언급했습니다만은 지난 목요일에 1100억 정도 매도가 나왔을 때까지만 하더라도 뭐 한 번쯤은 그럴 수 있지 않겠냐라는 생각, 또 그때 당시에 선물이 한 7000계약이 넘는 매도가 나왔기 때문에요. 근데 금요일에는 어떤 뭐 악재가 있는 것도 아니었고요. 불확실성이 존재하는 부분들도 아니었던 상황에서 선물이 조금 매수가 들어왔는데 유가증권은 오히려 2,400억 정도 더 크게 매도가 나왔던 부분들,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외국인들이 완전히 돌아서는 게 아닌 것이냐라는 약간 불안감을 좀 키웠던 금요일이다 생각 좀 하고 있는데, 오늘 일단 아침에 좀 매도가 나오고 있다는 부분들 좀 유심히 봐야 되고, 이 매도 금액이 얼마나 커질 수 있는지 여부를 좀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는데, 한 2천억 가깝게 늘어나기보다는 한 1000억 전후로의 매도가 나온다라면은 그 정도 선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선물이 또 이제 매도가 나오고 있다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보통 이제 그 한 번 선물 매도가 많이 나오면 다음날 유가증권 시장, 그 다음에 또 선물 쪽으로 해서 약간 매도가 번갈아 가면서 나온다라는 것을 예전에 좀 그런 추세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이번에 발생되는지 여부를 좀 보실 필요가 있다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업종별로는 뭐 아까 뭐 아침에 종목별 대형주 상황을 봤듯이 일단 운소장비 쪽으로 좀 매도가 좀 나오고 있고요. 전기전자 쪽은 삼성전자는 좀 비록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좀 매수 유입이 되고 있다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기타 화학, 철강 중심으로 해서 일단 시가총액 큰 종목이 매도가 나오고 있다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전기전자 쪽은 기관 쪽에 대해서
좀 상황 강하게 매도 물량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주가가 좀 빠지는 것이다 생각 좀 하고 있으면 될 것 같고요. 코스닥 시장은 전체적으로 외국인들이 또 매도가 나오고 있다는 부분들, 그렇다면 코스닥 지수 자체가 아침에 신고가를 보여줬습니다만은 상승세를 더 키워나가기는 힘들 수 있다는 거 체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이렇게 시장 수급 분위기 살펴봤고 이어서 외환시장 흐름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KB 외환선물의 정경팔 팀장님과 전화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 환율은 굉장히 큰 폭으로 하락 출발하는 모습입니다. 4원 60전이나 하락 출발하고 있는데요. 현재 외환시장 동향 살펴봐 주시죠. 네, 오늘 서울 외환시장은 지난 금요일 종가 대비 4원 60전이 하락한 1,040원에 개장했고요. 개장 이후에는 개장가를 저점으로 1,041원 50전까지 낙폭을 줄이면서 시간 현재는 1,040원 50전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오늘 환율이 하락 출발한 것은 달러 N을 추종하고 있는 달러 원 환율이 지난 주말 달러 N의 하락 조정에 따라서 동반 약세를 보였기 때문입니다. 지난주 금요일 아시아장에서 달러 N은 109.46엔까지 상승했습니다만 급격한 환율 움직임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일본 경제상의 구두 개입성 발언이 나오면서 하락 조정이 시작되었고요. 유럽장 중반경에는 108.56엔까지 하락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달러 원은 지난 금요일에 서울시장 장중 고점인 1,047원 90달러서부터 반락하기 시작해 유럽 여교의 시장에서는 현물 환율로 환산해서 1,037원대까지 하락했습니다. 유럽장 중반부터 반등하기 시작한 달러에는 뉴욕장에서 109엔대를 회복하는 저력을 보였고요. 달러 원은 여교 시장에서 4원 이상 반등하면서 장을 마감했습니다. 그러나 지난주 금요일이 서울시장 종가 수준에는 미처 도달하지 못한 채 오늘 서울시장을 계속 이어가는 모습입니다. 지난 주말 달러에는 시장을 움직일 만한 주요 경제 지표의 부재와 뉴욕 증시의 혼조세에도 불구하고 전일보다 상승폭을 크게 가져가는 모습 보였는데요. 이는 일본 기관 투자자들이 미국과 일본 중앙은행 간의 통화정책적인 차이가 지속될 것으로 기대하면서 엔캐리 트레이드를 진행한 점이 주 배경으로 작용했습니다. 오늘 달러에는 108.90엔대가 지지선으로 작용할 전망이고요. 이 지지선이 지지된다면 109.45엔과 110엔이 각각 1차와 2차 저항선 역할을 할 전망입니다. 오늘 달러 엔이 상승세를 이어갈 경우 달러 원 역시 지난 주말 여교의 시장에서의 반등세를 이어갈 것으로 보는데요. 오늘 1,040원이 지지선으로 작용하면서 1,044원 30전이 상향 돌파될지 여부를 주목하고 있는데요. 1,044원대가 돌파된다면 1,047원과 1,050원을 다음 저항선 수준으로 고려하고 있습니다. 달러원 이외에도 다른 해외 통화상들의 움직임은 달러원 상승의 우호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달러 강세에 따른 금 가격의 하락은 금의 주요 생산지 가운데 하나인 호주의 호주 달러 약세에 영향을 주고 있고요. 금을 포함하는 대부분의 상품 시장의 약세는 글로벌 증시에서 상품 섹터의 부진을 초래해 위험 회피성 달러 강세가 나타날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파운드화의 경우는 스코틀랜드의 영연방 지역 잔류 결정에도 불구하고 차익 실현성으로 약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영국의 정치적 불안정이 지속되면서 약세가 지속될 가능성이 있고요. 이런 유로와 약세와 함께 글로벌 달러의 강세를 유발할 가능성이 있는 재료라고 하겠습니다. 이러한 주변 재료들을 고려하면 달러 원의 추가 강세 가능성이 계속 살아있다고 보고요. 국내 수급에 의해서 오늘 1,040원이 하향 돌파되는 경우가 아니라면 단기적으로 1,060원대 초반대까지 상승할 가능성을 계속해서 열어두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KB 외환선물의 정경팔 팀장님과 함께 외환시장 동향 살펴봤습니다. 도움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의 돌발 종목입니다. 세 종목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그동안 한전부지 매입으로 인해서 하락했던 현대기아차가 나란히 반등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동부제철과 동부제철 우선주인데요. 하한가로 직행했습니다. 감자 및 유증설 조회 공시 때문이죠. 자, 세 번째로는 모남입니다. 장 시작하자마자 상한가를 직행했는데요. 실적 정상화 기대감 때문이라고 합니다. 세 종목 살펴봐 주시죠. 네, 일단 현대차가 오늘 좀 반등이 나오는데 그렇게 큰 수준의 반등은 좀 아닌 것 같고요. 너무
너무 단기간에 내렸기 때문에 좀 기술적인 반등이 좀 나오지 않나라는 얘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한전부지 매입 이후에 뭐 지속적인 이 하락세를 좀 큰 폭의 하락세를 좀 보여줬는데 일단 너무 단기간에 낙폭이 컸다라는 부분 때문에 좀 이 단기 반발 매수가 좀 들어온 것 같긴 한데요. 중요한 건 이제 여기서 반등이 얼마만큼 나오느냐 이게 더 중요하죠. 지금 사실은 한 21만 원 정도가 좀 지지가 됐었어야 되는데 20만 원을 다 하향 돌파 시켰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20만 원을 지지선이 아닌 저항선으로 다시 바뀌었다라는 것 자체가 주가가 굉장히 좀 우려스럽다라는 부분으로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주가가 좀 반등을 하기 위해서는 20만 원 위를 이제 지지선으로 만들어놔야겠죠.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여기서 뭐 단기간에 이 정도 올라와 갖고는 빠진 거에 대해서는 뭐 크게 설명할 일은 아닌 것 같고요. 수급상으로도 외국인과 기관의 매도 물량이 좀 많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얼마만큼 다시 회복해서 주가를 제자리에 돌려놓느냐 이 부분이 좀 중요한 것 같고, 그 부분을 판단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20만 원대 위에는 좀 주가가 올라와야 된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참고를 해주셔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 종목은 동부제철인데, 동부제철이 그래도 좀 잘 마무리하려고 올라오다가 오늘 또 무상 감자 소식 때문에 또 하한가로 좀 갔다가 올라오는 모습인데, 대주주 지분에 대한 100대1 감자 소식이 나왔고요. 지난 19일인데 이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자율협약 진행 중인 동부제철 채권단이 이제 대주주 지분에 대해서 100대1 무상 감자를 좀 단행할 것으로 예정을 한 것으로 좀 알려졌습니다. 그래서 일단 전체 감자 비율은 8대1로 하되 대주주 지분에 대해서는 경영에 대한 책임을 물어서 차등 감자 하는 방침을 좀 세웠고요. 그리고 거래소 자체가 이제 감자 추진설과 유상증자 추진설에 대해서 일단 조회 공시를 좀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어떻게 될지. 근데 이게 굉장히 좀 우려스러운 게, 이 동부제철 공동 관리하고 있는 채권단이 이 김준규 회장과 동부그룹 계열사 특수관계인이 보유한 동부제철 지분 전체에다가 좀 이 무상 감자를 추진하기로 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이 좀 중요할 것 같고요. 만약에 이게 감자가 단행이 되면 김준규 회장과 같은 이 특수관계인들의 지분율이 굉장히 좀 많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일반 투자자 지분율 수준으로 떨어지기 때문에 경영권 자체에 대한 문제가 또 생길 수 있죠. 그러니까 이 회사 자체의 어떤 근간이 흔들릴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 때문에 좀 우려스럽지 않나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종목은 모남인데요. 실적 정상화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오늘 주가가 굉장히 좀 많이 올랐죠. 상한가로 간 모습인데, 왜 이렇게 오늘 주가가 좋았냐? 일단 이 증권사 한 곳에서 모나미에 대해서 문구 사업에 대한 실적 개선 그리고 적자 사업부를 정리한다라는 부분들을 들어서 실적의 어떤 정상화 그리고 구조적인 변화, 이런 부분에 대한 기대감을 피력을 했습니다. 보고서를 통해서요. 그래서 사업 재정비 완료에 따라서 비용 감소가 올해 문구 부분의 영업이익을 증가시킬 것이다. 그 증가폭은 100% 이상 될 것이다 라는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이 고급 볼펜 시장, 프리미엄 볼펜 시장을 진출을 함으로써 향후의 성장 모멘텀까지도 좀 확보했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기존의 적자 사업부에 대한 정리로 올해 실적 자체가 굉장히 좀 빠르게 정상화될 수 있다라는 의견을 피력했고요. 내년도에 이제 매출액과 영업이익 이 증가폭을 좀 예견을 했는데, 매출액 같은 경우에는 6% 그리고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는 17% 정도 늘어날 것이다라고 전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꾸준하게 이제 실적 개선에 대한 이 기대감을 피력을 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주가가 좀 좋았고요. 일단은 뭐 갭으로 뛰었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은 조금 더 나올 수 있다. 근데 역시나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조금 더 가져가셔도 되지만, 뭐 신규 매수하시려고 하시는 분들은 여기서 단기적인 시각으로 접근할 어떤 이 주가 수준은 분명히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어서 세 종목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삼성전자입니다. 3분기 실적 부진설에 120만 원대를 하회하고 있습니다. 약세를 보이고 있고요. 코디에스는 중국 정부가 전기차 산업에 16조를 투자한다는 소식에 상승하고 있습니다. 라이브플렉스와 네이블은요. 라이브플렉스가 네이블을 인수를 하지 않는다는 소식에 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네이블은 급등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이 세 종목 살펴봐 주시죠. 네, 삼성전자가 조금 120만 원대를 이탈을 했죠. 물론 이제 지난번에도 120만 원 이탈을 했다가 다시 회복을 하긴 했습니다만은 이번에 다시 이탈을 하려고 하는 모습들, 특히 이번에 왜 안 좋게 좀 보냐면은 지난번에 한 20일 전쯤이죠. 그때 당시에 삼성전자의 3분기 영업 이익을 한 5조 7천억 정도 예상을 했는데 이번에 불과 22일 만에 4조 7천억대로 한 1조 원 정도 줄였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좀 안 좋게 예상을 좀 하면서 주가 빠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모르겠습니다. 삼성전자는 평가 절하하고 있습니다만 애플의 신제품 판매는 폭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고요. 작년에 먼저 판매를 시작한 갤럭시 기어는 여전히 큰 어떤 방향성을 불러일으키지 못하고 있습니다만은 애플의 시계는 엄청나게 판매를 보일 가능성이 높다. 연간 1000만 대까지 최대 판매가 예상된다고 하는데, 연간 1000만 대면은, 유럽이죠. 유럽, 스위스 이쪽에서 1년에 판매되는 게, 한 2000만 대 이상이 되는데, 거기에 한 50% 정도 육박할 정도이기 때문에, 상당히 조금 방향을 일으킬 수 있다라는 획기적인 뉴스가 나오고 있죠. 그래서 그런 걸 봤을 때 기술력이 좋음에도 불구하고 삼성전자는 전혀 어떤 마케팅이라든지 어떤 그런 부분에 대해서 힘을 못 쓰고 있다는 부분들, 거기다가 적합한 시장에서도 힘을 못 내고 있기 때문에 이 자체가 좀 하향될 수밖에 없다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제가 봤을 때는 주가 자체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지금 상황에서만 본다면 조금 더 빠질 위치는 있지 않나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빠지고 나서 반등 자체도 그렇게 좀 미약할 수밖에 없다. 갤럭시 노트 4가 얼마나 판매가 이루어질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갤럭시 노트 4는 갤럭시 시리즈 중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일단은 조금은 좋지 못할 수밖에 없다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보수적으로 보시는 게 좋다 생각하고 있고요. 라이브플렉스가 폭락을 하고 있네요. 네이블하고의 인수 철회 얘기가 나오면서 급락을 하고 있고요. 반면에 네이블은 한 8% 정도 올라오는 모습을 띄고 있다고 하는데요. 일단은 네이블 지분을 인수해가지고 라이브플렉스가 비트코인 이러한 기술력하고 솔루션, 전자결제 솔루션을 결합을 해가지고, 전자결제 시장을 조금 진입을 하려고 했는데, 이럴 때 그런 것이 좀 무산이 됐죠. 그래서 조금 약세를 띄고 있다 생각을 좀 하고 있으면 될 것 같고요. M&A가 철회됐다는 부분들은 어떤 기업한테는 좋게 작용할 수도 있고 반대로 또 나쁘게 작용할 수 있는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라이브플렉스한테는 새로운 성장성이 좀 떨어진다라는 부담감이 작용하고 있는 것 같고요. 네이블 같은 경우도 주가는 올라오고 있습니다만은 그 주가 자체가 이 M&A 철회로 인해서 엄청나게 좋거나 이렇게 보기엔 또 힘들기 때문에 상승에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생각하고 있고, 오히려 매물대에 대한 부담감이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네이블이 오른다고 해서 어떤 M&A 철회로 인해서 수혜를 입는 것이다라고 생각하기에는 조금 안 맞다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코디에스가 강하게 올라왔다가 조금 상승폭을 좀 줄여나가는 모습을 띄고 있는데요. 새로 나온 뉴스는 아니거든요. 한 달 전쯤인가 중국에서 1000억 위안, 우리나라 돈으로 한 10조 원 정도 되는데 전기차 충전 시장을 좀 확충하겠다라는 뉴스가 한번 나왔었는데, 이번에 이제 그런 것들이 좀 확정된 뉴스가 다시 한번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언급이 되면서 코디에스가 올라오고 있다 생각하고 있고요. 전기차 충전 인프라 관련해가지고 우리나라 회사가 얼마나 수혜를 입을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규모가 자체 크기 때문에 어떤 낙수 효과를 볼 수 있다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하지만 주가 자체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미 한 달 전쯤에 나왔던 뉴스들이기 때문에 이 뉴스로 올라가기에는 좀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생각하고 있고요. 그러한 것 중에 하나가 그때 당시에 한 달 전에 좀 같이 올랐던 PS텍 같은 경우는 지금 전혀
주가 흐름을 보여주지 않고 있다라는 거 보신다라면은 이 뉴스로 인해서 올라가는 건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세 종목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베이직하우스입니다. 3분기 실적 부진 전망에 약세를 보이고 있고요. 한국항공우주는 사흘째 신고가 행진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4만 원을 돌파했네요. 마지막으로는 전자결제 시장주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간편결제 시장 전망 기대감에 관련주들이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세 종목 살펴봐 주시죠. 네, 베이직하우스 같은 경우에 최근에 좀 반등을 잘 보여주고 있죠. 사실은 뭐 중국 관련주에 가장 초석을 다졌던 종목인데, 뭐 주가가 계속적으로 좀 안 좋았다가 최근에 다시 한번 좀 상승폭을 좀 가져갔었는데, 일단 이틀 동안은 좀 조정이 나왔습니다. 이 지분 매각에도 실적 부진에 대한 우려, 이런 게 좀 합쳐졌는데, 지난 19일 홍콩 법인인 TBH 글로벌 더 리미티드의 지분 10%를 453억에 골드만삭스하고 커넥트 투자자에게 매각할 예정이라고 공시를 했고요. 이 증권가에서는 자회사 지분 매각에 대해서는 일단은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뭐 이 유입되는 현금으로 좀 부채를 상환해서 이자 비용을 좀 절감할 수 있는 부분, 이런 부분들은 뭐 실적이 좋아지게 할 수 있는 요소다라는 의견을 제시를 했는데, 근데 중요한 게 이제 근본적인 실적 부진이죠. 실적 부진에 대한 우려감이 여전히 가져가면서 최근에 또 주가가 좀 조정을 보여주는 모습이고, 최근에 이 출점에 대한 확대 자체가 매출 회복으로 좀 이어지고는 있지만 아직까지는 수익성을 터닝시키기에는 녹록치 않다. 향후에 실적 개선의 어떤 정도가 결국엔 실적을 이 주가를 다시금 돌려놓을 수 있는 어떤 이 바로미터다라는 의견을 좀 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좀 조정이 나왔는데 저는 모르겠습니다. 일단 오늘이 바닥이 될지 아니면 추가적인 하락이 한 번 더 나올지는 좀 판단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저는 개인적으로 뭐 22,000원, 24,000원 언더, 그러니까 23,000원대에서는 좀 사봐도 되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좀 갖고 싶습니다. 그래서 23,000원대부터 더 빠진다면 22,000원 초반까지는 좀 분할적으로 매수를 해도 접근이 가능한 가격대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좀 들고요. 최근에 뭐 급등을 해서 못 사신 분들은 오히려 조정기를 좀 판단해서 진입을 하셔도 되지 않을까라는 얘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한국항공우주 같은 경우에는 또 신고가 행진, 베이직하우스와는 좀 다른 움직임인데요. 참 무거웠던 종목인데요. 최근에는 굉장히 좀 잘 움직인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항공우주산업과 방위산업 시장 확대, 여기에 가장 최대 수혜가 될 수 있는 종목이 전문가들은 일단 한국항공우주를 뽑고 있고요. 한국형 전투기 개발 사업의 최종 수주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 라는 전망이 나오면서 지속적으로 좀 수급이 유입되는 모습, 특히나 외국인의 매물들을 이 국내 기관들이 잘 소화해주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지속적인 신고가 영역이기 때문에 뭐 신규로 진입하시기는 쉽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현재 수준의 밸류에이션, 물론 포워드니까 이 미래지향적인 PER보다는 현재 PER 수준이 조금 높긴 높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뭐 수급적인 부분이나 이런 부분들이 좀 뒷받침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일단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더 가져가셔도 되겠지만, 그렇지 않으신 분들은 좀 신규 접근하기에는 좀 부담스러운 가격대가 왔다라는 얘기를 좀 드리고 싶고, 오늘 전자결제주들 특히나 간편결제 시장의 성장에 대한 기대감, 이런 부분들 때문에 오늘 성장세를 좀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 재무력, 보안력, 기술력, 이런 이 3대 기술을 좀 갖추고 있는, 힘을 갖추고 있는 KG 이니시스나 한국사이버결제와 같은 PG 업체의 결제 솔루션 가치가 주목을 받을 수 있다. 빠르게 성장하는 모바일 쇼핑 추세에 어떻게 대응해 나갈지가 굉장히 좀 관건이다. 간편결제 도입으로 국내 모바일 결제 시장이 지속적으로 좀 성장할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결제 대행사인 PG 업체들은 긍정적이다라는 부분을 기결이 돼서 오늘 전체적으로 이 상승폭이 나오고 있는데, 일단 뭐 장 초반 특히나 고점 대비해서는 조금 이 수급 간의 어떤 이 싸움은 있다. 그러니까
매물들은 좀 출회되고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전자결제주들은 조금 긴 시각에서 봐야 되고 긴 호흡으로 좀 봐야 되는데 최근의 움직임은 너무 빠르게 올라오지 않았나. 그래서 최근에는 일단 전자결제주들이 펀더멘탈이나 어떤 이 시장에 대한 확대 이런 부분보다는 기술적인 관념으로 좀 대응을 해야 되는 주가 수준이 아닐까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세 종목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네이버입니다. 알리바바 상장에도 외국인들의 순매도에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삼성전기인데요. 저평가 분석에 나흘 만에 반등하고 있습니다. 자, 세 번째로는 유업계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유 재고 우려에 메일과 남양유업이 동반 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세 종목 살펴봐 주시죠. 네. 전체적으로 네이버가 이제 약세를 띠는데 그동안 좀 며칠 동안 강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라인이 일본에 상장이 되면서 뭐 알리바바하고 소프트뱅크가 참여를 할 것이다라는 모르겠습니다. 뭐 루머였는지 아니면 진짜였는지 모르겠습니다. 어떤 그런 뉴스가 한번 돌았었죠. 근데 네이버 쪽에서 공식적으로 뭐 그런 사실 무근이다 얘기가 나오면서 주가가 다시 약세를 띠고 있는데, 근데 뭐 꼭 이것 때문에 빠졌다라기보다는 이미 빠질 자리에서 빠졌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라인이 상장이 된다고 해서 이것이 뭐 100만 원, 200만 원 주가가 네이버 주가를 끌어올릴 만한 이슈는 아니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미 작년에 재상장되면서 40만 원대에서 80만 원대께 올라온 것은 라인에 대한 기대감 올라온 것이지 네이버 사업에 대한 것을 올라온 것은 아니기 때문이죠. 그래서 어떤 불확실한 뉴스가 나와서 빠지는 부분도 있겠습니다만 이미 올라올 만큼 올라왔다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글쎄요, 뭐 주가 자체가 뭐 큰 포로 빠질 가능성은 적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다시 뭐 70만 원 초반으로 갈 가능성은 좀 적습니다만은. 어찌됐든 76만원 초반의 지지업을 좀 체크를 하시면서 접근하시고, 반등을 준다고 해도 80만원 정도, 80만원 초반에 온다라면은 어느 정도 차익 실현을 다시 해야 되는 위치가 아닌가라는 거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남양유업이 우유재고 증가로 인해서 좀 빠지고 있습니다. 뭐 12년 만에 우유재고가 최고치를 기록을 하고 있다고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뭐 어쨌든 전체적으로 우유 소비가 그렇게 썩 늘어나고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좀 우려감이 나오고 있고, 뭐 메일유업도 뭐 같은 이유로 좀 빠지고 있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제 그 남양유업 같은 경우는 그래도 좀 보고 있는 게 커피 시장에 대한 어느 정도 안정성 이런 부분을 바라보고 있습니다만은 결국에는 우유 판매가 안 된다라면은 기업의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고, 또 분유 시장 자체도 전체적으로 저출산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주가가 쉽게 올라가기 쉽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조금은 지지부진한 모습을 띌 수 있기 때문에, 뭐 거래량이 워낙에 적기 때문에 이 회사를 가지고 있는 투자자분들은 그렇게 많지 않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대주주 물량도 많기 때문에요. 그래서 그래도 좀 보신다라면은 한 80만원 초반의 지지업을 좀 보셨으면 좋겠고요. 메일유업 같은 경우도 뭐 중국에다가 분유 재판매에 대한 기대감이 있었습니다만은 일단 그런 것은 하반기 실적 확인해야 될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35,000원 정도, 35,500원 정도 지지업을 좀 확인하면서 접근하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삼성전기가 좀 강하게 올라오고 있죠. 뭐 1%가 뭐 강하다고 말하기 힘들겠습니다만 시장 자체가 0.6% 정도 빠지고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강하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 저평가에 대한 매력도가 나왔습니다. 근데 뭐 저평가에 대한 매력도는 주가에 뭐 그렇게 뭐 긍정적으로 볼 수는 없다 생각하고 있는데, 오늘 뉴스를 보신다면은 삼성전자 전체 시가총액이 한 4조 원 정도 되는데요. 삼성전자가 보유하고 있는 계열사 주식들의 금액 가치가 지금 한 1조에서 많게는 한 2, 3조 정도 평가를 보일 수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삼성 SDS하고 제일모직하고 합병을 하죠. 근데 삼성전기가 가지고 있는 삼성 SDS의 지금 지분 가치가 장부가액으로 한 4천억 정도 되는데, 정말 흥행을 한다라면은 삼성 SDS가 상장이 됐을 때 삼성전기의 지분 가치가 한 4조 원대로 2조 원이고 2조 원대로 늘어나게 되고, 그렇게 되면은 상당히 어느 정도 지분 가치가 늘어날 수 있다. 또 반대로 그냥 단순한 공모가라든지
최저로 계산해도 한 8천억에서 1조 원 정도 되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을 감안했을 때, 또 제일모직에 있는 지분을 또 감안했을 때 삼성전기가 어떤 저평가에 대한 메리트, 장부가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재평가를 받으면은 주가가 올라올 수 있지 않겠냐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중요한 건 이겁니다. 제가 뭐 부동산 가격 상승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지난주에 한번 잠깐 언급을 드렸었는데, 뭐 이 주식을 다 판단하면 당연히 저평가가 될 수 있겠죠. 현금 유입이 되니까. 근데 과연 삼성전기가 삼성 SDS 주식을 다 팔 수 있을까요? 그냥 갖고 있어야 되거든요. 그 갖고 있는 주식에 대해서 저평가 메리트로 올라갈 수 있다라고 평가를 하기에는 좀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업의 본질적인 수익이 나와야지 주가가 강하게 올라올 수 있지, 이런 그냥 장부상의 가치로의 주가를 끌어올리는 것은 주가에는 그렇게 썩 강한 상승을 불러일으키기는 약하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지금까지 유스탁의 유창희 대표, 메리츠 종금증권 강남금융센터의 김근호 연구원과 함께 오늘장 특징주들 분석해봤습니다. 오늘도 좋은 분석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증권사별 투자 전략을 알아보는 시간이죠. 먼저 화면으로 함께 전략 만나보시죠. 최희승 차장님입니다. 코스피 시장 당분간 모멘텀이 부재하다라고 말씀해 주셨고요. 정영훈 팀장님입니다. 대외 불확실성이 해소되며 코스피는 상승 전환이 기대된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김혜란 연구원입니다. 2050선 안착 과정 후 반등이 예상된다. 변동성 활용해서 비중을 확대하자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안상현 대리님입니다. 환율 상승에 따른 외국인들의 수급 부담감이 우려된다. 분할 매도 전략을 세워주셨습니다. HMC 투자증권 서초지점의 최희승 차장님과 오늘 전화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코스피 시장 당분간 모멘텀 부재라고 의견을 주셨는데요. 그렇다면 좀 시장을 보수적으로 봐야 할까요? 일단은 지금 현재 보수적으로 이제 시장이 좀 움직이고 있는 그런 상황에 대해서는 인식을 분명히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일단은 지난 월초부터 좀 제기되어 왔었던 조기 금리 인상, 월초부터는 아니죠. 사실은 1년 전부터 나왔었던 얘기인데, 해묵은 재료를 가지고 계속 시장에서, 글로벌 시장에서 좀 반응을 했었는데, 사실 국내 시장 최근에 글로벌 시장과는 동떨어져서 계속 움직이고 있고요. 특히나 이제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에는 코스피 대비해서 상당히 좀 좋은 흐름을 계속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좋은 쪽으로 계속 베팅을 하는 것은 바람직해 보인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일단 9월 달에 3분기가 끝나고 이제 본격적으로 10월부터는 어닝 시즌이 이제 사실 도래를 하는데, 대형주 위주로 이제 어닝 실적 전망이라던가 일정 등 이런 부분들은 좀 파악을 하셔가지고 투자에 참고를 반드시 하셔야 되겠다는 게 좀 말씀을 드리고요. 외국인들 지난 금요일 날 좀 그 수급 특징을 보면은 현대차 그룹주들 이번에 10조 5천억의 한전부지 인수와 관련된 의혹이 점점 증폭되고 있어서 관련해서 계속 매도를 했었고, 삼성그룹주들은 좀 매수를 했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하루만 가지고 어떤 섣부른 판단을 하기에는 좀 어렵겠지만은, 일단 기본적으로 우리나라 국내 개인 투자자나 기관 투자자보다 좀 더 어쨌든 스마트하게 움직이는 외국인들이 현대차 그룹주들을 매도했다는 부분은 긍정적으로 볼 수는 없겠다 보고요. 삼성그룹주들 같은 경우에는 11월 11일 날 삼성 SDS 상장이 또 있죠. 그리고 에버랜드 상장도 계속해서 좀 준비가 되고 있기 때문에 삼성그룹주들 매수를 꾸준하게 계속 유입이 될지에 대해서는 파악을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파악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 24일 날 지금 현재 박근혜 대통령이 한캐 FTA 관련해서 캐나다를 지금 방문 중인데요. 유엔 기조연설을 24일 날 지금 예정에 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대북 관련주들에 대한 관심도 이번 주에 어떤 단기 트레이딩 관점에서 관심을 가져볼 필요가 있겠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HMC 투자증권 서초지점의 최희승 차장님과 함께 오늘장 핵심 전략 세워봤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오전장 저가 매수로 오후장 역전을 노려본 시간, 역전의 명수 예병군 멘토입니다. 자, 장 출발한 지 한 30분 정도 지났는데요. 또 코스피 쪽에서 저점 테스트를 또 하고 있습니다. 자, 아마 이 9월장에서 계속 이 저점 스트레스 테스트를 계속
지속적으로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 오늘 조금 얘기를 짚고 넘어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반적으로 지난 종목들 좀 살펴보면서 얘기 좀 나누겠습니다. 자, 자동차 관련해서 미래차 관련 MDS테크가 다시 한번 또다시 전 고점대 영역을 돌파하는 시도를 지금 또 하고 있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코디에스가 금일 한 2%대의 상승을 보이고 있는데요. 아침 신문 강좌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매일 아침 8시 10분에 지금 온라인을 통해서 신문 강의를 여러분에게 해드리고 있죠. 오늘 ESS 관련해서 얘기들이 좀 신문에서 나왔고, 그 관련해서 지금 여러 가지들을 좀 짚어드리는데, LG화학, 삼성 SDI, 그 다음에 코디에스, 삼진 L&D 이런 종목군들을 짚어드렸으니까요. 그 부분도 좀 참고를 하셨으면 좋겠고. 자, 사물 인터넷 관련주들 효성 ITX 금일 좀 강하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토요일 서울경제신문에서 자, 이제 3세 경영체제를 확고히 한 회사들에 대한 부분에서 효성이 나왔습니다. 효성의, 이제 조현준 부회장이 가장 많이 갖고 있던, 이제 그 주식이 바로 효성 ITX, 지분이 가장 높은 쪽이 효성 ITX였다는 얘기까지도 제가 강의 내에서도 얘기를 드렸고, 그 부분이 신문에서 좀 참고가 되셨다면 효성 ITX의 다시 재리바운딩은 여러분들 충분히 예상해 보실 수 있는 부분이었습니다. 자, SK 하이닉스 잘 올라오다가 또다시 시장의 어떤 하락세와 더불어서 좀 밀리고 있는데요. 결과적으로 시장은 지금 저점에 대한 스트레스 테스트입니다. 그 점 꼭 좀 참고하시고요. 문화 콘텐츠 관련주 즉 소리바다 이제 4,000원대를 완전히 뚫고 신고가들을 자꾸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그죠? 4,000원대를 이제 지지선으로 잡아갈 거예요. 그 부분도 참고를 해보세요. 이제 소리바다가 완연하게 본격적인 상승 가도 속에 있습니다. 뭐와 더불어서 어떤 모멘텀과 더불어서 제가 결국은 음원 관련주의 음원 가격 상승에 대한 얘기를 드렸는데 지금은 자, 바로, 여러분, 히든싱어에 대해서 소리바다가 음원을 제공하면서, 거기에 시장을 좀 주목을 받고 있다는 점도 참고를 해 보십시오. 결과적으로 시장은 어떤 핑계를 내놓든지 간에, 그 관련된 시황들, 업황들이 올라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러한 좋은 호재들이 계속 쏟아져 나옵니다. 그래서 그 부분 참고를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철강 관련해서 철강주들 지금 현대 하이스코, NI스틸, 금강철강 좋은 모습을 포스코하고 현대제철이 최근에 많이 올랐죠. 그죠? 그래서 소폭 조정 구간에 들어가 있다는 것도 참고를 해보시면 좋겠고요. 한국주철관 오늘 건전한 조정 구간에 들어가 있다는 것도 좀 참고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여러 가지 지금 전자 쪽에서 지금 좀 좋지를 못하네요. 그죠? 그 점 좀 참고를 해보시고 여전히 통신장비 관련주들은 좀 좋게 보셔야 될 것 같고 오늘 전자결제 관련주들이 좀 많이 올라요. 사실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아직까지는 조금 의심스러운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일단은 지금 알리바바 그 미국 상장 거기에 대해서 호재거리를 잡은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그 부분 좀 참고를 해보셨으면 좋겠고. 자, 전반적으로 보면 시장은 지금 좀 하락 종목들이 큰 반면에 상승 종목들은 좀 약합니다. 그런데 2048까지의 저점, 이 저점을 또 깨고 내려갔어요. 근데 여기서 더 밀리느냐, 오늘 2048을 다시 회복해서 장을 마감하느냐, 그 부분은 중요한 부분이 될 것 같습니다. 코스닥은 제가 말씀드렸죠. 변동성 랠리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데 594포인트까지의 변동성 랠리입니다. 자, 이 부분 참고를 해보시면 지금 이제 581선까지 올라왔어요. 어느새 그러니까 594포인트까지 지금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단 한 13포인트 정도, 13포인트 채 남지도 않았는데요. 그 부분도 참고를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자, 계속 코스닥이 조금 더 먼저 형을 이끌어 가줄 것이다. 먼저 치고 갈 것이다. 그런데 코스피가 이렇게 상승적 제한 요인이 있다 보면 코스닥 역시 상승적 제한 요인을 가지게 됩니다. 그 점 꼭 좀 참고를 하세요. 자, 오늘 간다 3,000포인트. 자, 기획이죠. 계속 월요일마다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오늘 조금 약하게 좀 말씀을 드려야 되겠거든요. 시장이 좀 빠져서 그렇다기보다는, 자, 9월 동안 여러분들 계속 괴롭히고 있습니다.
저점 스트레스 테스트를 하고 있는 거죠. 그죠? 고점에서의 바닥 다지기인데 결국은 저점 스트레스 테스트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저점 스트레스 테스트는 물량에 대한 부분이 확고해지지 않은 다음에는, 그리고 거래대금이 활성화되지 않은 다음에는 계속 일어날 수 있다는 점. 그래서 9월까지 거래대금이 활성화가 안 되는 이유가 지금 나오고 있죠. 강력한 경기 부양책이 안 나오고 있어요. 그 금일신문에도 나오고 있지만 결과적으로는 최경환 노믹스가 조금 지지부진한 거 아니냐, 아베를 좀 따라가야 되는 거 아니냐. 아베 총리가 강하게 했죠. 경기 부양을 세륜기를 다 돌려서 하겠다는 그런 강한 의지를 보였는 반면에 우리는 지금 세수 확보를 먼저 하겠다고 나서고 있습니다. 담배값 인상이라든가, 그죠? 그러니까 이런 경기 부양책이 과연 실효를 거둘 것인가에 대한 의문점이 지금 발생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어중빙빙한 자세, 즉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자세를 조금 탈피를 해야 되지는 않느냐. 지금 2기 경제팀이 조금 그런 모습들을 탈피한다면 충분히 이제 거래대금 활성화가 이루어질 것이고, 그 거래대금 활성화를 통해서 증시 부양은 자연스럽게 이루어질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그 점도 참고를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번 주에 경제 이벤트들이 좀 있습니다. G2 경제지표 대다수가 발표가 됐는데요. 바로 G2, 미국하고 중국입니다. 그죠? 경제지표가 발표되는데, 대다수 경제지표들이 컨센서스를 상회하고 있다는 점, 상회가 예상이 되고 있다는 점도 체크를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돌발악재, 변수, 이런 것들 불확실성들은 어느 정도 다 해소가 됐습니다. 지난주에 바로 이제 스코틀랜드, 독립에 대한 부분들도 해소가 된 상황이고, 지난주에 FOMC에 대한 불확실성도 해소가 됐습니다. 그러면 불확실성 해소는 증시가 가장 반겨야 될 호재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오히려 조정이 나오고 있다는 거 좀 이해할 수 없습니다만, 이 이해할 수 없는 비합리적 구간은 언제든지 합리적인 구간으로 빠르게 회귀한다는 것도 여러분들 참고를 해보시고요. 자, 금일은 뭐가 중요하냐? 2048포인트까지의 또 저점, 그 영역대까지 빠르게 회귀를 해주느냐가 지지 여부가 여전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지지가 된다면 10월장 여러분들 다시 한번 조금 더 깊이 있게 생각을 해보셔야 되는 그런 장이고, 이게 지지가 안 된다면 결과적으로 또다시 흔들기는 계속 지속된다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점 참고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시장은 여러분 가는 쪽이 맞습니다. 자, 투자를 두려워하는 사람과 그리고 투자를 굉장히 즐기는 사람이 있습니다. 한 명은 비관론자고 한 명은 낙관론자겠죠. 그죠? 자, 시장은 늘 낙관론자가 승리해 왔습니다. 투자를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 그죠? 자, 투자를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 늘 승리해 왔는데, 자, 이 투자를 두려워하는 사람의 대표적인 인물이 루비니 교수입니다. 그죠? 투자를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의 대표적인 인물은 워렌 버핏이죠. 자, 한 사람은 세계적인 대부호고 한 사람은 대학 교수입니다. 그거 참고해 보신다면 여러분들도 지금은 투자를 두려워해야 될 시기가 아니고 투자를 하면서 즐겨야 될 시기라는 거. 그리고 투자는 늘 즐거운 일이라는 거 다시 한번 참고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시장은 늘 투자를 두려워하지 않는 쪽에 서 있었습니다. 그쪽이 늘 승자였죠. 그 점 꼭 좀 참고해 보십시오. 투자를 두려워한다면 수익도 없습니다. 그 점도 참고를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자, 시장 이렇게 스트레스 테스트를 하고 있지만 결국은 가야 될 시장은 명확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꼭 좀 참고가 됐으면 좋겠고요. 자, 지금 2050선을 깨놓고 2040선 부근입니다. 그런데 삼성전자의 주가는 150만 원대에서 120만 원대까지 내려와 있는 상황이고, 120만 원 오늘도 깼네요. 그죠? 120만 원 깬 상황이고. 자, 자동차, 현대차, 기아차도 시가총액, 시총 상위주들입니다. 그런데 이만큼 빼놨어요. 근데 종합주가지수는 2040선 부근입니다. 이게 뭘 의미할까요? 결과적으로 여러분, 시장은 이런 대형 종목군들이 이렇게 많이 빠졌음에도 불구하고 굳건히 지켜내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굳건히 지켜낸다는 것은 대형 종목군의 상승과 더불어서 강한 반등장, 강한 시세장이 올 수 있다는 것도 참고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시장 얘기 좀 드렸고요. 내일은 간다 확 간다로 여러분들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병군이었습니다.
네, 약세로 시작했던 코스피 지수가 낙폭을 더 키워나가고 있습니다. 기관과 외국인들의 순매도 끝에 현재는 2042포인트에서 거래가 진행되고 있고요. 코스닥 지수는 상승 출발했지만 상승폭을 좀 줄인 채 강보합권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581포인트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출발 증시와이드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